지난 2017년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저것들도 헛소리 쿨타임이 됐나 싶겠지만 현대 중국인들의 대다수는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며 믿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에게 종속된 피지배국가와 마찬가지였고 중국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보유한 문화, 기술 등의 수많은 자산은 사실상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게 진심이자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까닭을 알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해왔고 그 관계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였던 조공책봉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조공과 책봉입니다. 조공은 제후국이 황제국을 찾아가 인사를 올리는 조와 공물을 바치는 공으로 이루어진 개념입니다. 책봉은 황제국이 제후국의 지배자를 임명해줌을 의미합니다. 즉 조공과 책봉이란 황제국이 제후국의 왕을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제후국은 황제국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상국으로 모시는 관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국가관계를 조공책봉 관계라고 합니다. 서양에도 봉건제에 기반한 조공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동아시아의 조공 개념으로 한정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래의 조공과 책봉은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에서 비롯된 개념이었습니다.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 및 교통과 통신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던 시절 주나라 왕은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지 및 공신 등 믿을만한 이에게 봉지를 떼어주고 그곳의 통치를 위임하는 봉건제를 시행합니다. 동아시아의 조공과 책봉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탄생한 개념이었습니다. 제후국을 다스리는 공이나 후들은 주나라 왕에게 책봉을 받는 대신 조공을 바치면서 상호 차등적 계약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조공과 책봉은 철저히 오늘날 한족의 원형이 되는 화하족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질서였습니다. 오로지 주나라 왕실에게 직접 책봉받은 제후국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당시 기준으로 이민족이 건국한 나라인 초나라, 월나라, 오나라 등은 주나라 왕실에게 조공을 바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가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니 주나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조공체제라는 국제질서에 합류해야만 정상적인 외교관계 구축이 가능했기에 강성했던 초나라는 무력으로 주 왕실을 겁박해서 조공을 바칩니다. 즉 반드시 강자가 조공을 받고 약자가 조공을 바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만 주나라라는 상징적 중심축을 바탕으로 여러 세력들이 복합적 외교관계를 형성하는 질서가 조공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족 중심으로 배타성을 지녔던 조공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확장성을 지닌 개념으로 변화합니다. 주변 이민족이 건국한 나라까지 조공책봉 시스템에 포함시키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외교 질서를 구축한 겁니다. 그런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관련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입니다.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무왕이 상나라 왕자였던 기자를 조선 후에 봉했다는 기록이 상서대전이나 사기 등의 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자조선은 중국에 사대하는 걸 중시했던 이들에게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중국과 우리가 조공책봉 질서로 엮여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문헌학 및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기자조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증적이고 엄밀하게 보자면 한국과 중국의 조공책봉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 최강 전성기를 이끌었던 장수왕이 수십 차례에 걸쳐 중국의 부교에 조공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신라 왕을 계림도독으로 책봉했다는 기록도 있는 등 삼국시대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다는 게 속국이 되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장수왕은 분열된 중국의 정세에 적극 개입하여 동아시아 4강 중 하나로 고구려를 성장시켰으며 심지어 당시 중국 국가 중 하나였던 북연의 황제까지 죽여버리고 그 세력을 흡수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힘이 약해서 부귀에 조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울러 중국의 여러 국가가 고구려 왕에게 책봉을 내렸습니다만 그건 사실 고구려에게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나름의 천하관을 지닌 채로 스스로 황제국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다만 외교에 있어서는 황제가 아니라 왕을 칭하면서 다른 나라와 관계를 형성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를 밖으로는 왕을, 안으로는 황제를 칭한다는 의미로 외왕내제라고 부릅니다. 신라도 당나라에게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쳤습니다만 무열왕에게 태종이라는 중국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시호를 바치는 등 내부적으로는 전혀 중국에 복속되었다는 인식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신라를 완전한 속국으로 병합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나당 전쟁을 벌여 내쫓아버린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고려 시기까지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심지어 귀주대첩 이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외교 깡패로 급부상했던 고려는 송나라를 상대로 조공하면서 오히려 굴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송나라에 조공하러 간 고려 사신이 송나라 국가 창고를 열어보라고 송나라 관리들에게 요청했는데 아마도 답례품으로 뜯어갈 만한 게 뭐가 있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송나라 관리들은 황제의 허가 없이는 창고를 열 수 없다고 버텼고, 이에 분노한 고려 사신들이 송나라 관리들을 채찍으로 구타해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정 고려가 송나라의 속국이었다면 감히 속국의 사신들이 종주국의 관리들을 두들겨 팰 수 있었을까요? 그 외에도 고려 사신들이 조공하러 송나라나 요나라를 방문해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한 기록이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허약했던 송나라나 귀주대첩에서 고려에게 박살났던 요나라는 그에 대해 찍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조공 외교의 실체였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동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집단이었던 중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외교 관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려면 그들이 고집하는 조공 책봉 질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친다는 명목상 외교 관계를 형성하되 그것이 주종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황제국을 칭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중국에게 계속 조공을 했고, 중국도 그들이 황제국을 칭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조공은 뭔가를 바친다는 것인데 왜 다들 그렇게까지 조공을 바치려고 했는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조공 외교의 실질적 의도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조공은 일방적으로 뭔가를 바치는, 즉 강자에게 약자가 삥 뜯기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외교관계에서의 일방적인 강탈은 북방 유목민족에게 털린 중국 한족들이 바치던 세패 같은 걸 의미합니다. 조공은 그러한 일방적인 강탈이 아니라 뭔가를 주고받는 상호 교류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중국에 조공을 보내면 중국은 그 답례로 회사를 내렸습니다. 조공을 주고 회사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자칭 천자국인 중국 입장에서 체면이 있는지라 받은 조공품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회사품을 답례로 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 회사품이 짭짤했기에 적극적으로 조공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고, 명나라의 경우 회사품이 너무 부담되어 조선에게 앞으로 조공을 3년에 한 번만 바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즉 조공과 회사를 통해 외교관계에 수반되는 물물교환을 할 수 있었고, 이게 국가 간의 공무역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아시아 세계에서 조공이 오고 간다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 질서의 편입됨을 의미했고, 이는 현대적 개념으로 보자면 EU나 아세안 같은 경제 블록에 포함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조공은 그와 같은 경제적 외교 질서의 원칙이었고, 책봉은 그 경제적 외교 질서 편입을 위한 정치적 외교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 책봉 관계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가 각기 다른 조공 책봉 관계를 형성하고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대체로 자국이 우월한 상황에서 타국과 외교 관계를 구축했다는 식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보면 고구려가 일본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고, 반대로 고구려나 백제 등은 자신들이 우월한 입장에서 일본의 조공을 받았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신이 오가면서 공무역이 진행되면 그걸 다 우리가 조공받았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조공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속국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특히 대마도나 오키나와는 오래도록 조선에 조공을 바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조선의 속국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여진족도 고려나 조선에 조공을 바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나라나 청나라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속국이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조공이란 다만 어느 일방이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오가는 경제적 외교일 뿐이고, 책봉은 그에 수반되는 정치적 명분일 뿐입니다. 고려와는 달리 조선 시기에는 중국에게 저자세로 나가면서 명나라나 청나라 같은 중국 세력의 입김이 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조선조차도 수 틀리면 요동정벌이니 북벌이니 하면서 들이받겠다는 식으로 나갔습니다. 게다가 조선과 청나라가 영토 분쟁을 겪다가 국경선을 합의한 적도 있는데, 종주국과 속국 사이라면 국경선 합의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따라서 우리와 중국이 조공 책봉을 통해 역사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중국의 속국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 외세에게 정말로 굴복해서 실질적인 지배를 받았던 시기는 고려말 원간섭기와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조공 책봉 관계가 지니는 종주국과 번속국의 상하 관계라는 명목상 원칙에 입각해서 주변 국가들을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일부였다는 식으로 인식합니다. 그 실질은 무시한 채로 자기들 유리한 식으로 명분에만 주목하는 것이죠.
조공을 바쳤다고 해서 속국이라고 간주하는 중국의 인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8세기의 영국왕 조지 3세는 청나라 황제인 걸륭제에게 공식적인 통상 외교관계를 맺자고 선물과 더불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걸륭제가 조지 3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왕아, 너는 먼 바다 건너에 있으면서도 천조의 보살핌을 받고자 사절을 보냈고 너의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너의 나라에 물건을 보냈구나. 나는 넓은 천하를 아우르면서 완벽하게 나라를 다스리니 만국의 왕들이 그들의 소중한 보물을 내게 보내왔고 내게는 없는 게 없다. 내가 보낸 선물 중 내게 필요한 것은 없으나 다만 너의 정성이 갸륵해서 받았을 뿐이다. 영국의 왕아, 내 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천조에 더 큰 헌신과 충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내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절단에게 선물을 내렸듯이 너에게도 선물을 하사할 터이니 그것들을 경건하게 받고 너에 대한 나의 호의를 명심하여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상대로도 중국인들은 조공바치러 온 번속국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어떻게 해서든 중국과 무역을 하고 싶었던 영국은 나중에 조공 바칠 테니 무역하자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영국은 중국의 조공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국의 오만은 아편전쟁이라는 혹독한 대가로 되돌아왔지요. 오늘날에도 한국을 역사적 속국 취급하려는 중국의 오만한 자기중심주의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한 중국이 언젠가 아편전쟁보다 더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 전쟁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